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영훈 선생님께서 뇌과학 이야기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일단 20분 발표, 네, 짧게 하겠습니다. 20분 발표하면서 간단한 질의 토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 토론 할 때도 좀 얘기하시고, 이게 특강이니까 일단 그 정도 감안하시고, 나머지가 이제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묻는 참배움의 길, 두 사람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영훈 선생님의 참배움을 가꾸는 뇌과학 이야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제가 세 편의 칼럼하고 한 편의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1페이지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칼럼의 핵심은 지식의 속성이라는 건데, 지식의 속성이라는 것이 들레즈가 얘기했죠. 이종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물망적인, 살아서 움직이는 그물망 같은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 그물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물에서부터, 그러니까 마치 우리 두뇌의 뉴런들이 엮인 구조하고 거의 비슷해요. 뉴런에서도 시냅스가 또 잔길들이 많이 나오고 하듯이, 이게 프랙탈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점점 공부할 게 더 많아진다라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계속 잘게 나눠지는 속성이 프랙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1편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선행학습의 그 선행성, 그 다음에 학교 교육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이렇게 과연 그 공부라는 것, 배움이라는 것을 단계별로 나눌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것을 그 칼럼 1편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노벨 화학상 받은 로저 첸 스토리를 이야기를 중간에 잠깐 집어넣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어쨌건 색깔을 가지고 막 놀아요. 색깔을 가지고 막 노는데, 그게 나중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는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유치원 아이일지라도 초등학교 아이일지라도 어떤 단계를 정하지 않은 어떤 학습, 좀 입체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 아이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살짜리 애가 색깔을 가지고 놀면서 나중에 그게 자기가 형광 단백질로 노벨상을 타리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전체적인 단계를 나누지 않는 그물망처럼 얽혀있고 또 때로는 세밀하게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전체적인 학습 속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미래에 자기가 쓰게 될 어떤 잠재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 핑크의 드라이브라는 거는 그 아이가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 좀 더 강조를 했고, 자, 두 번째 칼럼에서는 제가 의리 있는 공부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15세 전후에 일어나는 아이들이 10세에서부터 20세까지 그 10년간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좀 뒤로 넘겨서 이 도표가 있어요. 이거 보면서 설명할게요. 글씨 보면서 설명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료 앞쪽에 있습니다. 몇 장 넘기다 보면 자료 끝장이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 그렇죠. 그리고 앞쪽에도 있나요? 네, 네, 앞쪽에 우리는.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두뇌가 변해가는 다섯 여섯 가지 요소를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낸 건데,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제가 시냅스에 관한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최대 성장, 최대 에너지, 최대 밀도기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10.5세경에 약 11세가 되기 전에 본격적인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지치기라는 것은 자기가 동기부여가 돼 있지 않고 잘 쓰지 않는 것들이 급속도로 시냅스가 죽어간다는 얘기죠. 10살 넘어가면서부터. 그런데 그 시냅스가 위험해지는 거를 막으면서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강력하게 시켜주는 게 이제 수초어라 그래가지고 미엘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시냅스를 감싸주는 그런 현상들이 이 나이 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때, 그러니까 10살에서 20살 사이에 청소년들이 일단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능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능이. 그 연결 자체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단계별 학교 교육에서 과연 학내에서 얼마만큼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자발성을 갖고 동기부여가 될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10살에서 20살 사이에 우리 그 학생들 대다수가 지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공교육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냅스가 연결된다는 것은 일단은 그 감정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면은 나아가질 못하거든요. 그 시냅스가 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성장을 유도시키는 물질들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그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 인간이 두뇌 전체를 다 쓴다고 해요. 전두엽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 활동이라든가 체험 활동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과서 중심으로 거기에서 흥미를 느끼는 애들은 그 교과서에 맞게 자기 지능을 계속 개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반대로 거기서 그 뉴런과 뉴런 사이의 그 시냅스가 더 약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체 활동이라든가 취미 활동을 20살까지 쭉 시켜줌으로써 이때 그 시냅스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시냅스를 죽이는 게 이제 아드레날린 계열, 노르아드레날린 계열의 그 호르몬이 주로 그 시냅스를 유연하게 만들면서 그 기존에 붙어 있던 것을 떨어뜨리고 또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건데요. 두 번째 칼럼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1편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의리가 있는 공부라는 것은 제가 여기 다산 정리학용이 그 말을 5페이지에 그 한자 구절이 나와요. 독서하는 사람이 뭐 아무리 천권을 독파한다 할지라도 의리를 구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담벼락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와 리에 대해서 그 다산 정리학 실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의와 리를 어떻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를 인문학으로 보고 리를 자연과학으로 봤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의리를 파악한다라는 것이 쉬어가는 시간. 예, 중간에서 쉬어가는 시간이었고요.
의리를 파악을 그러니까 이분이 정명용이란 분이 책을 수천 권을 보아도 의리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반대로. 그래서 이 책을 아무리 봐도 의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공부란 것은 그럼 과연 어떤 공부인가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칼럼 1편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지식의 그물망 같은 속성하고 그 다음에 프랙탈 잘게 잔가지가 계속해서 나눠지는 속성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 의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공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저는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3편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3편에서는 제가 이제 그 주제가 개천의 영이거든요. 지금 파일이 지금 약간 다른 파일이 들어갔는데요. 박사님. 뭐야 질문? 아니 하세요. 네. 사진 한 장 찍어요. 개천에서 나온 영. 그러니까 개천의 영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쭉 쓰는 겁니다. 개천의 영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혁신가들을 연구하는 학자가 나오거든요. 8페이지에 아이젠슈타트라는 사람이 나오고 딘 사이먼턴 이런 학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혁신의 에너지라는 것은 어렸을 때 굉장히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은 그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 이야기가. 왜냐면은 창의성도 마찬가지인데 모범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전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형. 그래서 뭐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범과 전형을 많이 체험할수록 그 사람의 두뇌 속에서는 어떤 케이스마다 어떤 경우마다 정답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암묵적으로 체질화돼 버립니다. 그게. 그래서 정말로 창의성이 필요할 때 사고의 확장성이 줄어들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혁신가들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혁신을 하게 된 저력에 뭐가 있었냐면은 불우한 환경하고 조실부모라는 체험이 있었어요. 조실부모 체험은 이제 부모가 뭐 이혼을 했든 둘 중에 한 분이 죽었든 고아가 됐든 뭐 이런 체험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체험들이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뭐냐면 바로 모범하고 전형성을 그 사람들의 어떤 잠재적인 두뇌에서부터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라든가 그런 게 닥쳤을 때 새로운 창의성이 필요할 때 사고의 확장성이 360도 열려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에도 많이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혁신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저돌적이면서도 사고가 열려 있어요. 근데 저돌적이면서도 사고가 열려 있는 게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아주 그냥 놀라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기업의 혁신을 가져온다거나 사회 제도를 기득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그런 혁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 지금 대학 입시의 평가에서 과연 이런 속성을 가진 저돌적인 속성하고 혁신성을 가진 아이들을 뽑아줄 수 있느냐 그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지금 서울대 김세직 교수 같아요. 이분의 논문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이 요약해 보자면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70%가 자수성가형 부자예요. 70%가. 근데 우리나라는 통계를 내보니까 80%가 물려받은 부자입니다. 그러면 자수성가형 부자가 20% 미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이게 동서양의 마인드 차이에서도 나오는데, 아무튼 김세직 교수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 사회 시스템, 지금 교육 시스템에서 정말로 어떤 혁신성이라든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문들이 있는데 그 관문들이 정말 그런 사고의 확장성이 좋은 사람들이 갈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그래서 정말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기가 테스트하기도 어렵고 정말 뽑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주장이 부익부 빈익빈하고 우리 한국의 저성장 자체가 진짜 창의성을 발휘할 자리에 진짜 창의적 인재가 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주장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럼 이 문제를 그럼 우리 참배움 연구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풀어봐야 되느냐면은 이건 정말 유치원에서부터의 그 평가제도 자체가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어떤 창의성을 조금이라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 또 평가제도가 얘네들이 부족한 걸 계속해서 보충해주면서 그러니까 그 부유한 가정에서 얼마든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우하거나 저출봉을 겪었던 이런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가난한 집에서 살게 되는 이런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을 어쨌건 그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교육이 유치원에서부터 쭉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밑에서부터 쭉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김세주 교수가 얘기했던 바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형성과 모범성이 두뇌 자체에 그 입력이 된 그런 아이들이 진짜 창의성을 발휘할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두뇌가 어려서부터 세팅되는 문제가요. 제가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10분이 이제 끝낼 타임이 됐으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약간 우리 두뇌가 학습을 하고 체험을 할 때 어떤 상태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A4에 정리하다 보니까 순환 도표는 아닌데요. 일단은 체험적인 활동을 할 때는 두뇌는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또는 인내심이 필요할 때는 코르티솔 그런 어떤 호르몬들이 두뇌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되는데 거기서 효능감을 느꼈을 때 도파민이라든가 엔돌핀 이런 것들이 나와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도파민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세로토닌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세로토닌 휴브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휴브리스. 세로토닌 휴브리스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휴브리스는 왜 그 도전과 응전 썼던 누구죠? 토인비 그분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그 성공 경험의 오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성취감만을 맛보게 되면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는 휴브리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세로토닌 휴브리스고 바로 그 세로토닌 휴브리스 때문에 대기업들이 망하게 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기득권이 만약에 사회정치적인 기득권이 세로토닌 휴브리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혁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나쁜 걸로 보이게 돼요. 이런 두뇌에 빠지게 되거든요. 기업들이 혁신을 못하는 거하고 사회가 혁신을 못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굉장히 표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 휴브리스거든요. 자, 어쨌건 그래서 체험 이후에 좌절을 겪었을 때는 이제 따로 감정 코칭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좌절과 실패나 실수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근데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게 좋은 거야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럼 아이들은 실수나 실패, 좌절이 너에게 장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자주 못 해주게 됩니다. 그건 선생님들도 못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양분이 되는 거죠. 어떻게 양분이 되냐면 학교에서 성공을 했던 성공을 하는 애들은 세로토닌 휴브리스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두뇌가 그 성공 경험에 오만에 빠진 상태로 아까 정말로 창의적 리더십 필요한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은 혁신을 못하게 되죠. 세로토닌 휴브리스에 빠진 두뇌가 된 상태로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반대로 좌절이나 실패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효과, 뭔가 코칭이 안 되고, 감정 코칭이 안 되고, 새로운 희망이 늘 있다라는 그런 것이 교육이 안 된 아이들은 창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나누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아까 김세지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받지 않으면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창의성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로토닌 휴브리스로 가는 게 이제 여기서 제가 불교 용어 중에 5온 중에서 색, 수상, 행, 식이 있는데, 시곤하고 세곤이 이제 인식과 사물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거구나라고 고정관념에 빠지는 게 세곤이거든요. 물질은 원래 이런 거야,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 수상행식 중에서 행이 먼저 나오고 식이 나중에 나온다라는 점이, 이 점이 이제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 인간은 어떤 자유의지로 자기가 뭔가를 결정했다라고 판단이 드는 시점보다 약 0.3초에서 길게는 6초 이전에 이미 몸과 두뇌에서 그쪽을 선택하게끔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참 재미있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학부모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 인간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의식은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전전두엽을 제외한 나머지 중뇌, 간뇌, 그리고 몸의 호르몬 체계, 이 모든 것이 무의식입니다. 뇌과학으로 전환을 해보자면. 그래서 몸이라든가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미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게 자유의지였다라고 착각한다라는 점은 전반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이성 자체가 사고의 확장성을 굉장히 좁아들게 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을 먼저 무의식이 내리게 하고 자기가 그것이 자유의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뇌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선택을 못하는 두뇌로 아예 세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 창의성이 없는 두뇌가 돼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람은 행동을 먼저 하고 나서 인식을 한다는 것으로 이 행식을 제가 이해를 해봤을 때, 태교에서부터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뱃속에서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국가 전체,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가 돌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 돌아가는 방식이 교사와 부모들한테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무의식으로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 지금 계속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군사 정권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전반적인 제 의견을 정리하고 질문 시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이제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 그 배움이란 어떤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새롭게 달리 그리고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점을 내과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듣게 됐습니다. 질문하실 거 많이 있을 텐데 한 두 분 정도 얘기하는 걸로 해서 일단 이 순서를 진행할까 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네.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네.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데 아까 그 미국은 몇 프로 자수성가야. 80% 70%. 혹시 다른 나라의 어떤 미국하고 한국 말고 네. 유럽? 아니 그거 어쨌든 일본이다. 혹시 데이터는 갖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하고 한국을 대표적으로 아마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해 왔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은 건국을 하면서부터 발명가의 권리를 아예 헌법에다 명시해버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그 아이디어에 대한 모든 권한은 그 개인에게 있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서 미국에 특허를 출원을 할 때는 연구원의 이름으로 출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발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한 사람이 두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심하게 그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것을 아예 건국할 때부터. 그래서 미국이 자수성가형 부재가 가장 많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한 개인의 그 아이디어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법을 바꿨어요, 미국이. 너무 불편하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했다가 다시 그 개인이 회사에 그 특허를 양도했다가 또 그걸로 다시 특허를 내야 되고 이런 그 절차가 막 2단계가 더 많기 때문에 개인도 낼 수 있고 회사도 낼 수 있다고 바꿨어요. 근데 어쨌건 근래까지는 개인이 아니면 아예 특허 자체를 받아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하고 일본을 보세요. 회사에서 아무리 개인이, 학교에서 아무리 개인이 뭔가를 해도 그 지도교수가 뺏어간다거나 그 회사 이름으로 법인 이름으로 뺏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뺏어간다거나. 예. 무슨 얘기냐면 자수성가의 부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전부 다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기득권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헌법에서부터 방지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미국이 지금의 결과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일고등학교, 네. 이 이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주거 환경, 흔히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면이 나든지 또 뭐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맨 먼저 네. 서울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싶으나 네. 어쨌든 형편이 어려울 때 온 곳이 이제 이 성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일단 제가 생각해서 이 학교를 그렇죠. 강남을 안 가고 자원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논지를 봤을 때 그렇죠. 한번 또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강남 8학번 학생들보다 이런 학생들에게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보면 나신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쓴 안티프레질이라는 그 사람이 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가지고 엄청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책에서 참 재밌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대학 교육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경제력이 좋아지면은 액세서리처럼 대학 교육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그 사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어쩌면 대학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그냥 오로지 창의적인 개인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창의적인 개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그것이 사회를 부자로 만들고 하는 것이지, 그 사회에 뭐 대학 순위 뭐 서열 매기고 이러는데, 물론 일부 대학교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만든 특허가 많이 상용화되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굉장히 또 적거든요. 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뭐랄까, 그냥 따라오는, 사회가 돈이 많아지다 보면은 뭐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진정한 성장 동력은 아니다라고 그 사람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일고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점들과 그런 사례를 무수히 발굴을 해내서 정말 아이들한테 올바른 세뇌를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잘못 세뇌되어 있다. 명문대를 안 가면은 성공 가능성이 낮고 이런 식으로 공부라는 것이 꼭 학위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지성인이고, 이런 게 굉장히 세뇌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어떤 그 실력이라든가 사회 공헌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너무 과장돼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갈수록 이제 그게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금융위기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무능한 그 명문대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와서 도대체 얘네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의 80%의 물려받은 부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현명하게 물려받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대학을 나와서. 네. 어떻게 그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단위에서 이 국가를 부강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굴리고 얼마나 잘 물려받을 것인가를 대학에서 배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같은 그 맥락에서 네. 무능한 명문대생 얘기하셨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육사 지방자치선거도 그렇고 무능한 진보, 네. 그리고 무능한 참교육. 네. 제가 이제 전교조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그들 스스로가 이 진정한 지금 얘기했던 그 현명하게 물려받을 것을 생각하듯이 자식 맞습니다. 사교육, 네, 물려받을 천병으로 네, 본인 네, 자신이 네, 네. 자신은 공교육이 있으면서 그렇죠. 공교육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대안교육을 찾는다든지 네, 네, 네. 이런 식이 됐거든요. 맞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가 경제력의 정말 필요한 때인데, 예전에는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배움이라는 걸로 다 이렇게 그 어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일제 식민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사라지고 네. 자발성이 사라지고, 그렇죠. 예, 뭐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자발성을 너희들이 살렸을 때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창의성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해야 그걸 느끼도록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대안으로서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재로서.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입학에 초점 두지 말고 제 생각에는 자격에. 네, 그렇죠. 학교가 이제 중고등학교가 애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도울 수 있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상급학기 입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식민 통치의 어떤 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소위 그 진보, 무능한 진보들은 왜 참교육을 내세웠는데 24년이 흘렀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오직 현재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처럼 참배움 체제를 사회에 내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은 뭐 개인사가 다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위 그 정형에 어떤 빠지지 않은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오늘 조금 뭔가 어떤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학년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무학년제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학년제를
아, 참 좋은데. 최소한 10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단위가 있고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 이렇게 무학년을 할 수 있는 경일고도 중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6년 무학년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의지만 있다라면은. 근데 정말 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뇌의 변이가 11살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11살 때부터의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관심이 가고 꽂히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나이 때의 특성이. 그래서 왜 10년 정도의 무학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11살짜리 얘가 어떤 거에 이제 흥미를 느껴서 굉장히 깊게 나가게 되면 깊어지면 넓어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넓어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3년 후에 올 수도 있고 4년 후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학년짜리 애가 어떤 한 분야에 깊게 파고들어서 4년 후, 5년 후에 넓어지는 시점에서 이 아이가 20세 이후에 뭔가 해야 될 그런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순식간에 굉장히 깊어진 상태에서 섭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멘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10년 무학년제, 10년 동안 11살 때부터 내가 지켜보는 그 멘토가 없잖아요. 다 분리돼 버리니까 막. 예, 저기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전통 이따가. 아니 좋은 말씀이고 바로 네, 그 네. 점이 그 이제 전통 사회에서 서당이 그렇게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근데 일본 그 학교 교육에서는 그 학년을 이루는 것이 학급이에요. 네. 이건 통제의 개념이지 그렇죠. 어떤 진정한 그건 소위 그 통제 교육이고 네. 어떤 그 위로부터의 요구를 위한 거고 그렇죠. 네. 어떤 학생이나 또는 어떤 질문을 바탕으로 한 참배영하고는 무관한 걸로 네, 저는 상관이- 봅니다. 그걸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더 굉장히 그 두뇌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10살, 11살 이후의 아이들이. 네, 아주 오늘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좀 더 그야말로 과학 어떤 걸 바탕으로 해서 더욱이 내 과학도 오늘 발표를 통해서 봤듯이 그냥 그 어떤 그 물리적이고 어떤 또 소위 자연과학의 어떤 그런 요소 어떤 분석적인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통합된 어떤 그런 인격으로서 뭔가 새롭게 어떤 참다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것까지 연결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아주 짧은 시간에 참 보람 있게 어떤 그 알찬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게 대충 만들었다고 얘기한 것 생각합니다.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아쉽지만 우선 이 발표를 우리 정리하고 다시 한번 손뼉으로 한번